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개월 만에 뵙네요. 물론, 뉴스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사실 이제 시사라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굵직굵직한 것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자주 보시는 분들 알겠습니다만, 이제 한 분야만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 많이 걸치면서 진행이 되죠. 정치적인 부분도 합니다만, 국제경제나 기타 등등 시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2달 만에 이렇게 뵙게 될지라도, 나름대로 이제 이게 뭐 한 달이라는 주기라기보다는 이렇게 한 번씩 정리를 중간에도 계속적으로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있는 내용도 그만큼 2달이 됐기 때문에 밀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에 비해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이제 시험 결과 발표했죠. 발표해서 국내산, 일본산 55건 모두 적합합니다. 그러니 55건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모르죠. 얘네들이 이제 무언가를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표본이 무엇일까? 전체 이제 수산물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표본을 뽑아서 했을 텐데, 라는 생각도 하고, 긴급조사 결과 17곳 모두 알려있는데 모두 안전하다. 즉, 세 곳이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제 급하게 발표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위협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방류 후가 문제가 되겠죠. 그때 이후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부진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측에서 계속 부르는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했었을 때, 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당연히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불안하다, 저기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우리 정부는 모르겠습니다. 왜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대변하는 입장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염수가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굳이 일본보다 더 열심히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학자들을 데려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방사능 감시 고장이 빈번에 기능 보관 필요하다 치죠. 우리가 많이 했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안전하게 계속 작동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 감지할 수 있는 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타다가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방사능 감시기 고장이 이렇게 잦다라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답변은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죠. 보다시피 이제 매년 이제 4건 정도씩, 그다음에 일상 6월에 1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점검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의 논란이 될지는 충분히 예측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예측 가능하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보관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까지도 이제 수긍하는 가장 가까운,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에서 수긍해버렸죠. 복구 시간 주력 7.500 최소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것보다 고장이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고장을 막는 것보다도요, 고장 자체에 대한 사전 예방, 처방이 아닌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에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입니다. 실제 이제 일본에 여행을 한 사람들도 최근에는 이제 가이드들의 이제 그냥 조언을 통해서 수산물을 안 먹고 다른 걸 섭취한다고들 해요. 뭐 그게 오염수 문제라기보다는 배탈이 많이 나거나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제가 지금 이 촬영하기 전에 이틀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만,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니면은 다른 수산물은 들어올 수가 있겠죠.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 일본 제품들이 이제 식품들 먹는 거 있겠습니다만, 이 후쿠시마 수산물만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오염수 방류까지 있었던 역사입니다. 2011년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해서 난리가 났었고요. 시운전이 이제 2년 있다 이뤄지게 됨으로써 이제 오염수 이제 포화 상태다, 방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IAEA에서 그만 이제 해양방류 지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전방류 설비공사 창수했는데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느냐, 깨끗하냐라는 거에서 정부에서 이제 좀 이제 제대로 해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시찰단 이제 가서 구경만 하고 왔죠. 그러다 보니까 방류 개시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알프스라고 해서 이 알프스 내용에 대해서 이 독고전력 제공자를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게 문제죠.
이 알프스라는 게 일종의 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들, 이 거기서 이제 정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프스가 이렇게 위협적인 물들을 결론해서 이걸 검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막게 된다라고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해양 방류에 대해서 그저 알프스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 방사능 해종, 이 나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아직까지 일본에서도 미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 좀 먹는다고 어때? 라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국익적인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일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해양 오염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양 쓰레기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쓰레기를 다루는 거, 해양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오염 방지에서 했던 협약도 있습니다. 바로 런던 협약이죠. 모든 방사선 폐기물에서 해양 투기를 금지하겠다. 여기 보면 역시 일본과 한국도 여기에 가입국이 돼 있고요. 당연히 이런 해양 폐기물에 대해서 동의 없이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일본 YWCA나 민간 시민단체들 역시도 대부분 다 이런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것을 단순히 우리 정부에서 괴담이다, 가짜다, 반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걸 막는 행위는 이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가져갈 건 알프스라는 것과 런던 협약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후쿠시마 오염수의 역사 라인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방류 찬반에 대해서 지금 보다시피 반대 여론이 많고요. 이게 사람들이 점점 잊어먹게 되면 반대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할 텐데 저는 반대입니다. 자, 여기 그때 가가지고 노량진에 가서 마셨던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노량진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그 물고기들이 돼서 이 물을 갑자기 먹는 거예요. 그냥 수조 안에 있는 물이죠. 문제는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이 후쿠시마 해양수가 아니에요. 그저 이제 그냥 우리가 만든 인위적으로 만든 수조 안에 갇혀있는 약품 처리된 물인데 그걸 먹음으로써 마치 이게 안전하다는 걸 보이는 것 같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질 낮은 퍼포먼스에 해당하죠. 국힘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지금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 물을 이게 한 술 마신다고 이것이 어떤 변화를 주냐. 시민들이 이걸 갖고 안심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거죠. 자, 킬러 문항입니다. 하나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했는데 헤겔과 나의 글쓴이가 나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라고 하게 됨으로써 헤겔 동시대 사람들이라고는 하긴 힘들지만 여기서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한 거죠. 미성숙했다라고 해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실 변증법이 일반적인 그 고등학교 윤리과정에서도 내용은 살짝 빠져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운 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킬러 문항이고 이런 걸 풀 수 없다라고 하게 된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서양철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고 내지 말라라고 했고요. 벡터 예적가름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뭐냐면 다른 이제 수학이 이제 범위가 수원, 수투 해서 미적, 뭐 확통, 기백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기백이 아니지 벡터죠. 그쪽의 파트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더 유리하게 풀 수 있으니까 선택 과목이 다 유불리가 나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어예요. 이 국어인데 사실 이 국어에서 우리가 대학에 가서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것들을 수학,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거다 보니까 이런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 대학에서 읽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습득이 가능하냐, 문해력, 이해할 수 있느냐죠. 변증법을 이해하느냐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이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킬러 문항이다 그래서 전부 다 했었고 이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문항들이 킬러 문항 지적받았고요. 그럼 이후에 이제 킬러 문항이 아닌 것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적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런 킬러 문항이 없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이 수능으로 소위 말하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내가 뽑힐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특히 상위권 친구들 이런 킬러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서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 거죠. 사실은 킬러 문항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대학 수학 능력에서 굳이 이러한 내용이 필요치 않다라고 한다면 나오지 않아야 될 텐데 국어는 조금 다른 영역 같고요. 수학에서 만약에 가르치지 않은 공식이 나왔다면 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이게 너무 갑자기 진행됐다라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 입시에서 이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인데 이런 킬러 문항과 연관해서 이제 이 정부의 입장에서 일종의 카르텔 의혹입니다. 대형 학원들이 이것과 연계돼서 이제 나름대로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 노하우가 아닌 그들의 어떤 부정을 통해서 문제를 빼갔다라고 보는 것들이 하나의 관점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사교육 카르텔 집중대응 한다는데 이게 학원에서는 의뢰를 했고 이걸 받은 또 뭐가 있냐면 공공인력 교사들이 있는데 또 잡아보니까 제법 이제 학원들을 통해서 비용을 받았던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평가원의 검토위원으로 들어간 교사들이거든요. 여러분이 평가원에서 출제위원이라는 건 교수급들이고요. 지금 잡은 거는 이제 공교육의 일반적인 학교에서 근무하는 고등교사들, 중고등교사들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교사들 중에 몇 가지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았다는 정황이 꽤 많이 잡혔다라고 해서 검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당연히 그런 카르텔 비용이 나가게 되면은 이러한 비용이 똑같이 학원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래서 이 킬러 문학 출제 연도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만 보다시피 초중고 사교육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량이요, 이 되게 있어 보입니다만 한편으로 이게 또 뭐가 있냐면 이 낮은 연령들, 초등이나 이제 중등 쪽으로 굉장히 이런 사교육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등교육, 이 킬러 문학이 문제였던 고등에서는 사교육비가 줄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수업 듣는 게 거의 다반사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직접 만나는 보습 학원들이 예전에 비해서 힘을 많이 못 발휘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낮은 단계에서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전체 얼평이 굉장히 커지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고등이 지금 이렇다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 중등이나 초등에서 실제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교육비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진 게 보이게 됩니다. 또는 예체능이나 일반 교과 같은 것도 보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이제 입시 체제를 바꾸고 그 다음에 교과 보충 강화 통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그래서 중일과 뭐 초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강화하고 이제 줄 세우기 식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고교학점제 이제 오늘도 또 다루게 됩니다만 이런 걸로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사한 곳이 여기죠. 메가스터디나 실제로 이제 더 큰 곳이 지금 대치동의 시대인재라는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이라든지 여의나 이런 곳들을 다 이트스 이런 데를 조사가 다 들어왔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입시 쪽 일도 하고 있고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러한 학원을 옥마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제 학원들도 메모드식의 어떤 메이저들이 모든 것을 다 해가고 있거든요. 저는 뭐 그쪽은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정보를 빼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잡겠다라고 하는데 뭔가 좀 이제 학생들 입장에 생각해보면 잡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학생들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으로 충분히 대학에 갈 수 있는 공정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우선이 아닐까. 그리고 공교육에 대해서 학원을 굳이 가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이러한 수능을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두 가지 저희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바뀌었어요. 국가주간 연합고사 대학별 단독 자격 국가고시제, 예비고사 대학별 본고사, 내신 중심제도, 학력고사 나왔는데 요 전환 시기가 언제냐면 1980년 나와 있잖아요. 요때가 바로 이 대통령이었던 그 전두환 대통령의 딸이 딱 대학 입시 서울대 합격하고 그 다음에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했냐면 계속 이제 고액가입 많이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내신에 이거 관리하는 데 있었던 바로 이제 박근혜 동생 박지만이 이제 역사 합격하고 그때 또 이렇게 바꾸고 뭐냐면 대통령의 자식이 합격을 하게 되면 제도가 바뀌었어요. 막내가.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외에는 지금 이렇게 됐고 입학사정관제에서 스펙부 풀이기 나와서 이제 조민 사건도 있었고 이에 나와서 이제 또 이걸 또 한 번 더 개정이 있을까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고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굉장히 민감한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학력고사에서 수능 도입했었고요. 이 수능 도입 시기에 또 뭐가 있었냐면 수능 도입을 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본고사라는 게 또 있었습니다. 이 대학별 본고사가 이 사이에 있었는데 제가 바로 그 세대고요. 그러니 이때는 수능뿐만 아니라 본고사, 논술, 면접 모든 것을 다 봤어야 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던 시기. 이 앞에 이렇게 다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쉬워진 거예요. 점점 쉬워지면서 이렇게 바꾸다가 2007년 입학사정관제. 그래서 지금 예전에 비해서 어떤 과목수나 이런 게 좀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중호흡 피해 현황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때는 장마가 어느 정도 끝나서 굉장히 이제 더운 시기, 막 35도를 넘어가고 이런 시기였습니다만 이 집중호우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봤었을 때 굉장히 피가 많이 왔었죠. 사망 보시면 이제 46명에서 플러스 2명까지 돼갖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실종도 이제 사막으로 이제 다시 산출이 되면서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 실종 2명이 사망 2명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더 늘어나게 될 거고요. 부상자들 역시 굉장히 많은데 부상자는 그 이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과 충남, 경북 이쪽이 굉장히 많이 왔죠. 우리가 있는 중부지방 쪽인데 이쪽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완전히 유실이 되고 무너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충북, 경북 중심에서 다리가 무너지거나 떡이 무너지거나 이러한 방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사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 대처하고 예방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런데 또 가보면은 견인처럼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는데 앞에서 짧게 하고 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터뷰 중에 지금 뒤에 차가 들어가서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도 길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뭐 오해가 있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인터뷰나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는 이러한 힘든 분들에 대해서 빨리 수습하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러한 호흡 복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뭐 양평 고속도로 그쪽에 대해서 신사업에 대해서 조사, 백지화시키고 이제 새롭게 다시 조사하자 이런 말 꺼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국교부 장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도 차후 총선에 대해서 좀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재난지역이요. 특별재난지역 하게 되면 이쪽에 이제 산불 때문에 이제 최근에 들어갔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쪽이고요. 소위 말해 재난 발생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했을 때 대통령령에 의해서 선포가 되는 지역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유리유출도 있고요.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었기 때문에 이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서 충분히 선포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입니다. 바로 아까 사진에 있었던 그 원희룡 국교부 장관이 백지화를 했었죠. 근데 스스로 백지화를 하고 또 이제 여야간에 있어서 여기서 검증 관리단을 따로 구성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백지화를 하고 이걸 또 다시 하자라고 얘기한 게 좀 어불성설이고 실제 행정부가 해결해야 될 일을 지금 입법부에다 그걸 떠넘기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시간 끌기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요구사항은 이런 거죠. 갑자기 이렇게 강상면으로 내용이 바뀌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 강상면 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되는 예타안이 예비타당을 통과했다가 갑자기 수정하게 되면서 이쪽하게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땅들이 여기에 잔뜩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왜 바뀌었냐? 뭐가 유리하냐? 어떤 쪽이 더 이용을 많이 하냐라고 묻게 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 보자면 타당성 조사 착수하게 되고 예타를 통과했어요. 통과에 타당 조사 착수해서 갑자기 노선 수정을 제시하게 됨으로써 이쪽에 있었던 이걸 기대했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실의감이 있었을 것이고 이쪽은 뭐 환호를 불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평 내에서 수도 없이 이제 많은 다툼도 있게 됐었고 이걸 바꾸게 된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이 예타라는 건 뭐냐면 예비타당성 조사라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했었을 때 어떤 이 투자를 했으면 이 투자대에서 거기에 대한 실효를 거는 것을 계산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 추진이 필요한지 그러한 사업성의 효과, 효율이 있는지 그래서 이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을 예타 또는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예타 대상에 대해서 조사가 다 들어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이쪽에다가 거의 지금 2003년하고 2008년에 등록전환, 용도전환까지 해가면서 이 지역에 어떤 그 지목병원까지 해가면서 부동산 개발을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당연히 그런 땅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쪽에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엄청나게 오릅니다. 정말 엄청나게 오릅니다. 몇 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많이 올라요. 그래서 이걸 조사할 때 이쪽으로 옮기려면 민주당 요구는 그 땅 다 팔아라. 비싸지 않을 때 싼 가격에 다 팔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의욕이 없어지지 않냐라고 하게 되는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그게 알았냐 그쪽으로 갈 줄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내려가서 이렇게 되고 이쪽으로 올라가는 게 완전히 지금 강 주변으로 하게 됨으로써 이 강사면 병상지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에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만 비용이나 기타 등등 예타에서 통과한 건 분명히 이쪽이었고 이전에 양평 군수 역시도 이쪽에 의회를 맡았었던 시절에 여기에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막 서울까지 와서 시위를 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면서
뭐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 양평구민은 어쩌냐라고 하게 됨으로써 이런 시위를 서울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재개에 대해서 지금 하게 되고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이죠. 여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발목 잡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이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던 사람이 또 이제 대통령이 선택을 이쪽에 했다고 하니까 바뀌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무엇이 정치적 행위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얘기였고요. 자, 칠생시교 영유아 감사 결과니까 미신고 영유아입니다. 이 경기 서울 많으니까 경기 서울 문제 많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인구가 많습니다. 여기는 경기 서울 인천에 갖고 전체 인구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2,100만이 넘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인구는 경기도가 가장 많아요. 서울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1,200만까지 되다 보니까 4분의 1 정도인데 그거에 비해서 좀 많기는 많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신고 사례 영유아 중에서 이제 지자체 조사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베이박스 6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있는 일이 바로 이 살해육이나 또는 비닐 싸서 버리거나 또는 막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죠. 잔인합니다. 그래서 신고 출생아가 261만인데 그중에 이런 아이들이 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뭐 낙태 건수까지 조사하게 되면 좀 더 이제 많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산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유령 영화라고 이름 붙여놨습니다만 분명히 아이는 존재하는데 기록은 하나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여기 이제 신고되지 않은 출생아의 숫자가 이렇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나라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출생통보제라는 것을 다루기 위해서 여기 있는데요. 출생통보제. 부모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는 이전 출생신고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태어나면 의료기관 아이 출생 시간 국가관 즉시 통보합니다. 저도 이제 뭐 2020년 9월 8일입니다. 예, 그때 우리 연휴를 처음 얻었고 바로 이제 그때 그 서울대 병원에서 했었는데 병원에서 바로 저한테 와서 이제 사인하고 신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작게 태어나는 바람에 조금 오래 거기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기록이 됐고 이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책임이 없다. 요새 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대부분의 부모들은 정말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 너무나도 사랑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병원에서 느낀 거는 정말 그 소중한 생명 얻었을 때 그 부모들과 가족들의 행복은 말도 못할 만큼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출생통보제를 통해서 그래도 이렇게 대부분의 부모들이 사랑을 주지만 몇몇의 어떤 일탈적인 이런 행동들을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법적으로든 어찌됐든 이거는 여야 간에 어떤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여야 간에 다툼이 있을 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해결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출산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 있을 때 익명으로 아이 출산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출산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거죠. 입양해서 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고 사생활 비밀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했지만 낳게 됐는데 이 낳은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영아 생명권 보호고 저도 이제 찬성하죠. 그다음에 여성의 자기 삶입니다. 여성의 자율적인 삶에 대해서 예, 존중해야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책임지지 못할 생명을 만든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만. 예, 반대 보시면요. 여기 있으면 친부모 알 권리나 아동 기본권이 바탈되기 때문에 아동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성장했었을 때 자신의 권리가 없어지게 된다고요. 이러한 임신 갈등 상황이 임산부 양육폭이 영아유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보호출산제가 있게 되면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아이를 낳는 데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을 지지 않고 이런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한 임양적차 직행으로 가게 되면 위탁이나 복지시설로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위탁시설이나 보육시설이라는 게 반드시 이제 훌륭하신 곳도 당연히 많겠습니다만 이런 데서 성장한 아이들 자체가 이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나타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동차 개별 서비스 인하 조치입니다. 2024년 일몰제가 있었는데 30% 지금 있었죠. 인하 종료가 됩니다. 이게 인하 종료가 됐을 때 이 일몰법 적용해서 다시 한번 이걸 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이게 다시 개별 서비스를 복구시키겠다라는 걸로 이제 봤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 개별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를 줄이겠다, 늘리겠다 이런 차원하고 다르고요. 핵심은 세수펑크입니다.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수익이 보다시피 9조 3천억은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할 때 이렇게 되는데 인하한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되다가 세수가 너무나도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세 입장에서는 이것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국세 수입 현황에 대해서 지금 보자면 2022년 확실히 다르죠. 보다시피 96조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가 빠졌나요? 36조. 36조에서 지금 9조 가까이 되는 이러한 인하세 이제 조치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이 자동차 개별 서비스에 그래도 좀 덜 민감한 거 이렇게 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종부세라든지 기타 등 다른 이율세 관련 것들도 이제 하나씩 바꿔감으로써 세수를 늘리려고 많이 애쓰겠죠. 그러다 보니 이쪽에서 법인세 떨어지고 이제 소득세 떨어진 것들에 대해서 이걸 회복시키고자 나름대로 이제 국세 수입 늘릴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란 개별 서비스 복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서는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아마 지금 이 시사상식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뭐 자동차를 몰지만은 본인의 차가 아닌 경우도 있을 거고 본인의 차가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이제 개별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여러분이 구매하는 가격은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죠. 재산세 변동 규모가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돼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인하가 됐었을 때 나타나는 혜택이 드라마티컬합니다. 저쪽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택 낮은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은 굉장히 크죠. 그래서 과시표준을 결정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해가지고 하게 되는 건데 이 비율이 올라가면 당연히 세부담이 커지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낮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에 따라서 이게 바뀌게 되는 거고 비율 변화가 예전 60에서 지금 어떻게 45까지 이렇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게 다시 복구가 되게 된다면 다시 위쪽의 라인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죠. 자, 바그나 그룹 무장반란 기업인데 이게 지금 뭐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전만큼 그렇게 관심을 끌거나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푸틴과 이 프리고진의 관계인데요. 처음에 푸틴 최측근으로 관계에서 용병들 활용하면서 사실 뭐 우리가 뭐 웹툰이나 이제 애니메이션, 영화 같은 데서 나옵니다만 이런 용병들의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돈바스 분쟁에서 점령해서 투입하고 여기 용병들 들어갔다 사실도 있고요. 국방부와 갈등이 계약 거부하게 됨으로써 국방부가 주장했다, 우리 공격했다라고 하게 됨으로써 지금 러시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는데 한편으로 이런 쿠데타와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파업에 대해서 이게 자작극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그나 그룹이 용병단이 모스크바를 진격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는 건데요.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 로스토프주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모스크바 북상까지 지금 바그나 그룹이 이동을 했었다라는 이동 동선 얘기가 있습니다만 과연 이게 맞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있고요. 여기서는 이러한 푸틴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런 위험이 있으니 그들을 하나로 합치고자 이런 것을 노력한 게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러시아가 갖고 있는 예전의 상황에서 이게 포템킨 반란이다. 그러니까 굉장한 러시아 내부에 이전에 포템킨 전함에서 있었던 반란 사건인데 영화를 띄죠. 포템킨 전함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만 이건데요. 영화의 장면입니다. 영화의 장면에서 이제 오해하면서 이제 아이를 안고 가는 이런 장면입니다만 이 전함 안에서 반란이 러시아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출했었던 사건인데 우리나라 이모금이랑 비슷한데요. 이 고기를 배급을 하는데 이 고기가 썩은 고기를 배급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이제 수병들이 부패한 고기 먹으면서 반란하면서 일으켰던 반란 사건 중에 하나였고 지금 이게 영화의 장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혔다라는 걸로 이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러시아 제국 붕괴의 시작을 알렸던 사건인데 이게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이 푸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좀 지지부진하게 가는 걸로 보아하니 서방에서는 과연 반란일까 아니면 이거 쇼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거는 바그나 그룹, 프리고진이란 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포템킨 전함에 있었던 포템킨 반란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이게 그 당시에 건설 노동자 이제 관경 진압하게 됨으로써 그때 이제 두개골 함몰되고 이제 깨졌던 이런 거죠. 노동기 전면 대치됨으로써 굉장히 강경하게 진압하다 보니 나타나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노조들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결정된 게 바로 최저임금이었죠. 이번에 결정된 게 바로 얼마? 9,860원. 이런 거는 금액 그 자체로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최저임금의 증가가 보다시피 5.1, 5.0에서 2.5% 지금 떨어진 거 보이죠? 결국 이제 또 10,000원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의 월급들, 우리가 지금 사야 되는 물건들의 가격들은 정말 많이 비싸죠. 예, 많이 비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최저임금 추이가 이렇게 됨으로써 이때 아직까지도 이걸 못하게 되는데, 문제는 상대적으로 외국의 입장이나 나중에 일본도 다르게 되면 일본은 이제 1,000원을 넘어섰죠. 지역마다 이제 다른 차등적 최저임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성도전에서 이제 간부 강경 진압 이런 거 있다 보니까 또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막 건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금성노련이나 이제 건설 쪽 노조들에 대해서 폭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단속해서 건설현장 세워라. 노란목도 문제 있다. 건설노조는 조폭이다라고 하게 되면서 국교부 장관 또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폭력 과잉 진압을 하면서 막으면서까지 지금 노동계를 때려잡고 있는데요. 예, 지금 당연히 민주통에서는 윤석열 정권 퇴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국 노동자들을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바로 이제 교사들까지 나서서 서희초 사건들과 관련해서 교사들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달라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정치적 사건을 다뤄봤고,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이제 9번부터 조금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